오늘부터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각 당 후보들 릴레이 인터뷰 기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김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예,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는데 첫 일정은 어땠습니까? 부산의 한복판 정중앙에 서면역이 있습니다. 예. 서면 로타리라 그러는데요. 예. 부산의 모든 교통이 모여드는 그런 집합지입니다. 거기서 첫 인사를 드렸고요. 예. 그 뒤에 이어서 부산 문영금융중심지에 가서 부산 경제를 살리는 프로그램으로 YC노믹스 선포식을 했습니다. 예. YC노믹스는 영춘노믹스인데요. 영춘노믹스는 조금 촌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예. 제 이름 따서 YC노믹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예. 그 어떻습니까? 지금 부산 지역에는 그 민주당 현역 의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 오늘 출정식이라고 할까요? 뭐 서울에서 지도부들이 좀 내려왔습니까? 김태년 지금 우리 당대표 직무 대행이시죠? 예. 원내대표께서 오셔서 같이 출정식하고 예. 부산에 또 우리 박재호 의원 또 저하고 같이 경선을 했던 변성환 박인영 후보들 이런 분들과 함께 치렀습니다. 예. 시민들 좀 만나보셨을 텐데 예.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우리 시민들께서는 뭐 처음에 제가 출마했을 때는 1월 초만 하더라도 이 전임시장의 잘못 때문에 생긴 선거고 하니 아예 안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어허. 이제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여론조사와 상관없이 예. 지금 부산 경제가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경제 살릴 수 있는 시장 뽑겠다 이런 인물론을 많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 물밑에서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2주 정도 남았는데 다음 주 금토가 사전 많이 남은 거죠. 선거 때는 투표일 3, 4일 전에도 확 바뀌기도 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어쨌든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좀 많이 뒤지는 걸로 나와서 예. 실제 부산 민심은 어땠는지 또 뭐 숨은 진보표는 뭐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걸 좀 여쭈고 싶어요. 예, 여론조사는 많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현재 발표되는 여론조사들 보면은 뭐 하루 거리에 하루 차이인데도 뭐 10%씩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런 여론조사에 크게 신뢰도를 두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예. 중요한 것은 부산 시민들의 바닥 여론 민심이 어떤가 하는 건데 예. 특히 경제인들이나 오피니언 리더 그룹들 중심으로 이번 선거 잘못 치르면은 부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도 놓친다. 예. 이런 절박한 그런 요구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박형준 후보가 앞서가긴 합니다만 지금 박형준 후보의 여러 가지 의혹들 뭐 하나하나 세보니까 10가지도 넘더라고요. 그런 여러 거의 뭐 의혹 백화점이라고 말하죠. 네. 그런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좀처럼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안 먹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아직은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야당이나 또 언론에서 나오는 뭐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선거용 공세인가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은 판단 유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런데 이게 큰 것만 해도 LCT 의혹 문제, 부정입학 의혹 문제, 재산 미신고 문제, 미등기 부동산 문제, 사찰 문제 뭐 이렇게 굵직굵직한 건데 이것들이 일단 박형준 후보 측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 전혀 문제 없다, 불법이 없었다, 사찰 문제는 나는 모른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이걸 이제 부산 김 후보님 입장에서는 부산 시민들 가슴속에 남아야 될 텐데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문재인 정권 심판이 수는 없는 거죠. 예. 이게 공인 특히 부산의 34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되겠다는 그런 후보에 대한 검증 문제입니다. 예. 예, 그냥 뭐 일회적으로 제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예. 특히 그게 뭐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든 안 되든 이건 꼭 거쳐야 될 필수적인 검증 과정입니다. 예. 국정원 불법 사찰 문제 진짜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해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 뭐 이런 문제 또 LCT 아파트 구입만 하더라도 어떻게 한 날 동시에 황금뷰라고 하는 그 좋은 노른자위의 아파트 로얄층을
위아래층 나란히 형제가 구매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부산에서는 이영복 씨가 이게 사업주였던 이영복 씨가 따로 빼돌리는 물건 중에 2개를 그 가족들에게 제공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죠. 본인이 아니냐고 자꾸 그러니까요. 그 선제적으로 그래서 김명춘 후보께서 예.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의 부동산 문제라든가 재산을 한번 다 공개하자. 그래서 먼저 오픈하셨죠. 예, 저는 제가 지난주 이번 화요일 오전까지 공개를 합시다라고 저는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예. 제가 제안한 것은 지난 20년 동안의 부동산 거래 내역입니다. 그런데 박 후보는 지금 현재 선관위에 등록한 재산을 공개했으니까 다 된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건 20년 동안의 거래 기록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제안 거부를 하고 공개를 안 했는데 당장 어떤 언론 보도에서는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그러니까 재산 신고에도 포함 안 된 그런 부동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더더욱더 우리 스스로의 이 부동산 기록들을 다 공개하자. 그러는 걸 왜 안 받아들이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가요? 그 토론회를 좀 몇 번 하셨잖아요. 예. 앞으로도 한 6회 정도, 6회 정도 남았는 것 같은데. 예. 토론회에서 김 후보님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 예. 박 후보는 어떤 대답을 합니까? 뭐 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뭐 그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 버리죠. 그 아까 재산 공개 얘기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일종의 뭐 여론조사가 높다고 안심하고 예.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없이 굳히기로 들어가는 그런 자세인 거 아닌가 싶은데 너무 시민들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야당은 민주당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LH 사태에 대한 물타기다 혹은 치졸한 네거티브 선거전을 치르고 있다. 정책이 실종됐다. 이렇게 비판하던데요. 정책은 저도 지금 계속 매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금정 문제는 그 정책 발표와는 무관하게 예. 별도로 또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예. 장관 한 사람 뽑을 때도 청문회를 통해서 얼마나 금정을 까다롭게 합니까? 예. 그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모든 그 의혹들이 다 제기가 되는 거고 예. 후보는 거기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우리 부산시장 선거에 나온 후보는 그런 성실한 답변의 태도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정책 공약은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들이 이 네거티브한 그런 문제는 계속 쓰는데 정책 공약 발표는 잘 안 써줍니다. 보도를 안 하고요. 예.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따가 정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기로 하고요. 예. 그 김영춘 후보가 가장 핵심적으로 내걸었던 공약이 이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아니겠습니까? 뭐 호도 가덕으로 지었다 뭐 이럴 정도로. 예. 근데 관련해서 SBS가 여론조사 한 게 있는데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현안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가덕도는 큰 퍼센트를 차지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뭐 지역경제 활성화나 부동산 정책이 앞순위로 올라왔거든요. 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은 우리 부산 시민들 중에 좀 다수의 분들이 가덕 신공항이 우리 부산 경제 살리기에 가장 중요한 그런 교체라는 거를 아직은 잘 체감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것 같고요. 예. 이 가덕 신공항은 부산 경제가 지금 계속 몰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예. 이 부산 경제를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고가의 그런 첨단 기업 제품들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부산에서. 예. 그런 첨단 기업들을 유치하고 혹은 부산 안에서 키워내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들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보면은 부산 시민들이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꼽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랑 연결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직결되는 거죠. 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를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은 가덕도 신공항처럼 24시간 비행기, 특히 화물기가 착륙할 수 있는 경제공항의 존재입니다. 예. 인천공항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 경제가 훨씬 발전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과 부산의 격차가 지금은 이미 뭐 시민 1인당 총생산이나 총소득 수준에서 서울이 부산 시민의 2배입니다. 2배. 예. 경기도는 또 더 좋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치했다가는 부산은 이제 영원히 몰락의 신세를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신세를 한번 바꿔보자. 팔자락 고쳐보자고 덤벼드는 사업이 바로 가덕도 신공항입니다. 이 시민들 중에 경제인들은 이걸 제일 잘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일반 시민들 중에서는 그게 나한테 뭐 크게 도움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해야죠. 예. 그런데 뭐 가덕도 문제야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고 지금 김영춘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고 민주당도 나서서 관철시키겠다고 했으니까 만일 김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뭐 어렵지 않게 이럴 것처럼 보입니다만 예, 그 김 후보가 낙선하면 가덕도 또 나몰라라 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에서 뭐 이런 우려도 부산 민심에 있는 것 같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나몰라라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가덕도 특별법을 사실 좀 무리해서 2월 달에 통과까지 시켰는데 예. 시장은 엉뚱하게 야당 시장이 당선되고 예. 그 시장이 야당 시장이 지금 계속 하는 소리가 뭡니까? 정권 심판하자는 거거든요. 예. 부산 시민들한테 정권 심판 선거합시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당선된 야당 시장한테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신이 나서 막 도와줄라 그러겠습니까? 예. 그건 인지상정이죠. 그래요. 가덕도를 위해서라도 힘 있는 여당 후보를 뽑아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목표하고 있는 가덕 신공항의 완성 시기는 완공 시기는 29년입니다. 예. 29년까지 완성하려 그러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준비 작업을 완료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걸 그냥 여당 시장이라도 사실 어렵습니다. 힘 있는 여당 시장이라야 가능합니다. 예. 국회에서 삼선 의원을 지내고 또 문재인 정부의 초대 해수부 장관을 지냈던 예. 김영춘 정도가 되어야 당 지도부 또 정부의 부처 장관들이나 청와대 참모들이나 대통령께도 직접 말씀을 드려서 이 문제를 속도전을 펼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가덕도를 제외하고 김영춘 후보의 대표 공약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경부선 철길 예. 지금 시내 구간이 한 17km 정도 됩니다. 예. 그 17km 경부선 철길을 지하화하고요. 예. 그 철길을 철거하는 자리에 40리 경부선 숲길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어허. 서울의 경의선 숲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마포구나 서대문구 일대가 지금 그것 때문에 확 바뀌어버렸는데 그렇죠. 예. 그거는 짧거든요. 예, 짧습니다. 6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경부선 부산의 경부선 철길 16km 이상 거리를 제가 40리 경부선 숲길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부산 한복판 원도심이 그동안 이 경부선 철길 때문에 완전히 단절되고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예. 이 지역들이 철도길의 오막살이가 아니라 서울처럼 아주 핫플레이스가 되는 상점백회의 그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부산 진역에서 부산 진구 한복판을 통해서 사상구, 북구에 이르는 굉장히 넓은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예.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부산 경제 다시 살릴 수 있고요. 살리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부산에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그 지위를 이용해서 가상화폐 거래의 메카로 부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부산에 설립을 하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약 얘기는 거기까지 듣고요. 자, 최근 이해찬 많이 하면 좋은데. 다른 데는 아예 하지도 않잖아요. 예. 이해찬 전 대표가 최근에 그 친민주당 성향 유튜브를 많이 출연했었거든요. 뭐 공중파나 지상파에 나오지 않고 그게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보궐선거가 아무래도 투표율이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보다는 떨어지니까 그 지지층 결집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섰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그 부산에도 지난 지방선거 때 그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과거처럼 조직이 그 국민의힘보다 뭐 열세하다거나 현저히 떨어지진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 조직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뭐 과거에는 국민의힘이 훨씬
조직적으로 앞서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열세다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예. 또 당 조직뿐만 아니라 지지층도요. 국민의힘과 지금 민주당의 당 지지도가 큰 차이는 없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도 저변에서도 충분히 저쪽과 장을 겨뤄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두터운 중도층의 표심이 어디로 가는가 이걸 누가 얻어내는가 이 싸움일 거라고 봅니다. 예. 자신 있으세요? 예, 저는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이대로 가면 다 망한다는 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이 이 보궐선거 뽑히는 시장 임기 1년 2개월 이 시간이 부산으로서는 위기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번 선거에 임해주시면은 제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 뽑아달라고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 시민 여러분, 우리 부산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성기에 비해서 인구가 50만 명 빠져나가고 지금도 매년 2만 명 이상씩 부산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완전히 몰락하는 도시 됩니다. 이번에 우리 부산을 다시 한번 살리는 경제시장, 검증된 일꾼시장 김영추를 뽑아서 부산을 동북아시아 싱가포르로 좀 날아오르게 만드는 그런 새 역사를 만들어 보입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후보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영춘 후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 2부는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 더 치열하고 과감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쇼미더 정치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당협위원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천하람입니다. 천하람 변호사는 우리 방송이 처음인데 예. 지난 총선에서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도전하셨고 예. 고향은 대구인데 네, 맞습니다. 젊은 정치인의 모험 이슈가 됐습니다만 예. 3% 정도 얻었죠? 예. 정확히 4,058표 득표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 예, 고생 많았고요. 근데 그만큼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제가 또 순천 살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지역 감정이라는 게 정치할 때 빼고는 이제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예. 너무 잘해주시고, 예. 네, 굉장히 행복하게 가족과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 지역에 계속 살고 계신 겁니까? 네, 살고 있습니다. 당협위원장이니까. 예. 예. 조상호 변호사는 본선에 나가지도 못했거든요. 포스터 붙여보는 게 소원입니다. 예. 최근에 예선 탈락. 아하. 본선에 나갔잖아요. 아유, 그럼요. 예, 더 낫다. 아유,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데 후보마다 첫 일정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만 박영선 후보는 편의점 알바, 오세훈 후보는 지하철 차량 기지를 찾아서 방역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첫 일정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 변호사. 예, 사실은 지금 20대 청년들의 어떤 박탈감, 특히 주택 문제도 포함해서 청년들이 과연 지금의 기성세대가 이루어놓은 부의 그 강고한 틀 안에 자신들의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정부 여당에서 어떤 비전을 지금까지 제시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20대 내지는 30대 청년층들의 그 표가 상당 부분 이탈한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자기 반성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준비 그런 것들 더 잘 해내고 잘 챙기겠다라는 각오를 보여주기 위해서 첫 일정을 이 편의점 알바를 같이 하는 걸로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 오늘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1대1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 첫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 보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20대 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뒤지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론조사 특히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벌어지는 여론조사는 그 이른바 그 단일화 효과의 컨벤션 효과를 가장 많이 본 어떻게 보면 야당이 이슈를 이끌어가는 그 와중에 벌어진 여론조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여당에 반응하는 그 시민들은 그 여론조사에 잘 응답률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좀 높은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그렇게 압도적인 그 지지율 차이가 나왔다는 것은 역시
그 20대가 현재 굉장히 많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예. 경제사회적으로 자신들의 불안한 지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이 그 부분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과거에 굉장히 그러니까 많은 지지를 보내왔는데 예. 실제로 그 정권을 맡겼더니 그 부분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어떻게 더 챙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이번 선거에서 많이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세훈 후보는 지하철 차량 기지를 찾았습니다. 예. 지하철 차량 기지를 찾은 것은 사실 코로나19라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배경에 더해서 또 지하철이라는 게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어떻게 보면 다 이용하는 말 그대로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또 전직 서울시장이기도 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남녀노소 모두를 좀 살뜰하게 챙기겠다 이런 의도로 처음 이제 방문한 그런 일정으로 보입니다. 예. 캐치프레이즈라고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수단으로 지금 박영선 후보 쪽에서는 오세훈 후보를 향해 MB의 아바타다 이렇게 했어요? 네. 이게 지금 내곡동 사건을 보면 과거 MB가 떠오르지 않을 수,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 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은 거 아니냐, 공공 영역을 사유화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세훈 후보 이번에 제기된 그 내곡동 의혹을 보면 정말 셀프 지정이라고 할 만큼 너무도 뻔뻔하게 본인이 소유한 땅을 이른바 그 그린벨트에서 사실상 해제해서 이 매각하는 효과를 가져오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이 뭡니까? 사실은 공공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투기를 했다라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엄청나게 공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말단 직원들이 굉장히 비위행이에요. 근데 실제로 머리와 몸통은 아직까지 드러난 게 없는데 그 머리와 몸통에다가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서 스스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소유한 땅에 사실상 특혜를 부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MB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MB 아바타 공격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좀 번지수를 잘못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민주당의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금 내곡동 땅 관련한 이슈 제기는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약간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런저런 말실수를 했다라는 걸 가지고 좀 꼬투리 잡기식의 의혹 제기를 연달아 가고 있는데요. 예. 근데 내곡동 땅도 사실 알고 보면 땅 이슈거든요. 예. 근데 결국 저는 만약에 박영선 장관이 이 사태에서 좀 탈피를 하기를 원한다면 예. 부동산이 아닌 다른 이슈를 선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곡동 땅 이슈를 들어보면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해놓고 더해서 LH 사태로 민주당의 한 10분 이상의 의원분들이 의혹을 제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이 할 염치가 있느냐라는 부분 또 나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셀프 지정이다라는 부분 관련해서도 보면 그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3월에 이미 그 보금자리 지구 사업의 전신인 국민 임대주택 사업에 내곡동 일대가 포함이 돼서 여기서 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의결된 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한방이 없는 상태에서 굳이 부동산에 관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LH 사태와 그 서울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더 떠올리게 하는 민주당의 악수다. 그래서 MB 아바타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좀 무리한 주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LH 건 물타기 하려고 갖고 온 거 아니냐 이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LH 건 물타기 하려고 갖고 왔다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천하람 변호사님의 주장이 오히려 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정면으로 부딪히겠다는 겁니다. LH 사건이 우리 정부 여당에게 악재라고 해서 이걸 회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화하지 않고 피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러한 문제점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특히 말단 직원뿐만 아니라 말단 직원들은 뭡니까? 그냥 그 공공정보가 이미 확정된 거를 가지고 자신이 투기에 활용한 거예요. 근데 그 머리나 몸통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신이 스스로 가진 권한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공공정보를 확정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천하람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거 보면 그게 노무현 정부 때 지정됐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건 예정직으로 지정된 거고요. 결국에는 환경부 반대로 그게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다시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오세훈 시장이 되면서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시장으로 있을 때 그 SH공자의 제안을 받아 넘기는 방식으로 그 지구 지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과거 정부에서는 환경 문제 때문에 반대해서 안 됐던 것들을 본인이 시장으로서 시장의 권한을 활용해서 직접 지정한 거 아니냐, 이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당에서는 MB 아바타다 공격을 했더니 야당에서는 그러면 박영선은 독재자 문재인의 아바타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지금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진보 진영에 어떻게 보면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되셨지만 지지자분들의 목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컨대 한미 FTA 국면이라거나 뭐 파병 문제라드나 아니면 심지어는 법인세 인하까지 하신 적이 있을 정도로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면 지지층이 원치 않는 일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뭔가 이 지지층의 결집만을 원하는 것 같은, 그리고 다른 반대의 목소리나 협상을 하기보다는 특히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 압승을 한 이후에는 그냥 정말로 일방통행하는 정치를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강조하는 취지에서 그런 표현을 쓴 것 같고요. 저도 좀 너무 좀 센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과연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는가, 그리고 정말로 진정으로 소통하고 협의하는 그 정부가 맞는가 하는 의문이 크다라는 점에서 이런 레토릭을 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지층만 바라보고 정치한다. 이거는 뭐 천하람 변호사 비단 말뿐 아니라 네. 보수 그 언론에서도 계속 지적하는 부분 같던데요. 근데 그렇게 보면 오세훈 후보가 과거에 그 광화문 광장에서 전광훈 목사 주도로 한 그 집회에서 나가서 한 발언을 보면 이게 상식을 가진 일반적인 사람들 내지는 그 합리적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워딩인가 정말 이게 방송으로도 진짜 얘기하기 부적절한 그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여당을 공격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표현조차, 근데 우리가 뭐 그 정부에서 그런 표현을 했다고 무슨 뭐 법적 조치를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재자 문재인 프레임을 끌고 들어가는 거는 일반적인 시민들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당장 포털 기사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부 여당의 비판적인 기사가 도배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 정부 여당을 자유롭게 비판하는 독재 국가도 있나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 태극 이른바 극우 지지자들에게만 소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오히려 강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는 그러한 방식으로는 일반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제가 방금 조상호 변호사가 그 8.15 집회 때 오세훈 후보가 참석한 거 그 얘기를 하시니까 네. 어제부터 박영선 후보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패널들이 다른 방송에 나가서도 이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정강훈 목사가 주최한 8.15 집회에 오세훈이 함께하지 않았냐. 거기서 독재 이야기했고, 그런데 그 집회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고 소상공인이 정말 힘들어졌다. 이게 아마 민주당에서 이걸 가지고 공격하면 좀 먹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제부터 계속 하는 것 같은데. 네. 뭐 대체할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당연히 그 극우 프레임이 사실은 좋죠. 그런데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그 저희 당에서도 보니까 그 박영선 장관도 정강훈 목사님이랑 같이 행사 참여한 적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보니까 이게 민주당 소속이라고는 약간 믿기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컨대 당시에 이제 뭐 기도회 같은데 참석하셨던 것 같은데. 연단에 박 후보가 서셔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뭐 동성애법 뭐 등등등은 저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드린다. 뭐 동성애법은 자연과 하나님의 섭리를 어긋나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가 박영선 의원님을 야당 대표로 만들어야 된다, 세워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랬더라고요. 예. 물론 저도 가능하면 저희 당의 뭐 오세훈 후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너무 과격한 표현은 쓰지 않고 추후에 정말 문제될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지만, 어찌 보면 박영선 후보께서도 이런 기도회에서 얘기하시는 것과 같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좀 과도한 레토릭을 쓰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제가 요거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예. 그 집회, 박영선 후보가 가서 한 연설 그 모임은
그냥 한기총이라는 기독교 단체에 정식으로 초청을 받아서 간 거고요. 예. 정강원 목사의 그 광화문 집회는 극우 집회로서 정치 집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 거는 기독교 단체의 모임인 거에 반해서 그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그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공격하기 위한 정치 집회의 성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는 집회 주체자나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그다음에 이 민주당 내, 정부 여당 내에서 특히 여당 내에서도 이 차별금지법 관련해 가지고는 의견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 약간씩 의원들마다 이 찬반들이 있어요. 물론 진보적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많지만 여전히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준석 전 최고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SNS에 방금 천하람 변호사가 했던 이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뭐 나름 공격이 있으면 방어가 다 준비되어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현재 판세는 뭐 야당이 좀 앞선다. 이것은 아마 모두가 다 인정할 부분이니까. 근데 이게 재보궐선거란 말이죠. 투표율이 높지 않은, 그러니까 최 50%가 안 나오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면은 한 80% 정도의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꼭 투표하겠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런데 50% 밑으로 득표율이 나오면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이 절반은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지층 싸움이다. 각 당의 지지층들을 얼마나 결집해서 집토끼들을 많이 투표장에 내보내느냐. 뭐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전략 어때요? 집토끼를 응집할 수 있는 전략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집토끼니 뭐 중도이니 아니면 보수이니 그걸 떠나서 항상 솔직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의 장점은 당연히 정책에 있겠죠. 왜냐하면 정책 싱크로율을 이 중앙정부하고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책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박영선 장관 본인도 지금 이 정부에 몸을 담으면서 장관직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소상공인들인데, 본인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실제로 정책을 집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사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1년짜리 시장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년의 기간 동안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이슈는 코로나 전국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고 볼 때 지금 관련해서 이 1년의 서울시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에 굉장히 많이 훈련돼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두 후보를 보더라도 정책을 그나마 얘기하는 후보는 박영선 후보밖에 없어요. 물론 언론들은 굉장히 자극적인 어떤 검증 기사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 후보 메시지를 보면 박영선 후보는 꾸준하게 정책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서울 시민들에게 어필하다 보면 서울 시민들도 이 선거가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그래서 그 공감을 끌어낸다면 지금의 불리한 판세도 선거 결과와는 실제 다를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지층을 결집하면 이긴다. 이런 분석이 있는 거 반면에 또 지지층은 결국은 5대5인 거고 중도를 잡아야 이긴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예. 그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 전 의원에게 경선에서 역전승한 가장 큰 이유는 나경원 의원은 비호감이다. 극우 이미지가 있다. 나는 중도층을 더 잡을 수 있다. 이걸 어필해서 그랬거든요. 네, 맞습니다. 중도층을 어떻게 잡을 생각이십니까? 우선 지금은 중도층을 잡기가 훨씬 예전보다는 용이해진 상황인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중도층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어떤 우리 각 당의 극렬 지지층들이 나름대로 이념지향적인 투표 성향을 보인다면 중도층들은 아무래도 정말 지금 타이밍에 어떤 정치 세력을 뽑는 것이 우리의 삶에 조금 더 밀접한 연관이 있을까를 보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여당이 어려운 거는 단 하나입니다.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서울에 집을 산 사람들도 세금 관련해서 또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특히 저처럼 집 못 사신 분들은 굉장히 정말 상대적인 박탈감과 향후에 집을 과연 살 수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는 한 중도층도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서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부동산 정책에 관한 경종을 울릴 필요는 있겠다라는 정책적인 판단을 하실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LH 사태 관련해서 이게 지금 조사나 뭐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정도로 시원시원하게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여권에 실망한 부분들이 많이들 좀 결집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됩니다. 예.
부산 선거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권에 대해서 실망하는 분들이 더 많았고요. 기존에 이제 그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실망감을 가덕도로 조금 돌려보려고 많이 시도를 했었었는데 예. 가덕도가 생각보다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결국 박형준 후보 개인에 대한 네거티브로 많이 몰고 가고 있는데 그에 비해 열심히 네거티브를 하시는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판세가 올라오고 있지 않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좀 부산 시민분들도 네거티브에 좀 지치셨고 결국은 여기서 뭔가 김영춘 후보께서 새롭고 어떤 임팩트 있는 아젠다를 던지시지 않는다면 부산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문제가 있고 부산에서도 마찬가지로 LH 관련한 실망감이 지금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면 부산 판세를 뒤집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한 방이 결코 네거티브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박형준 후보의 여러 가지 의혹들, 네거티브 공세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이게 선거뿐만 아니라 만약에 선거의 결과하고 상관없이 선거가 끝나더라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의혹들은 이제 사법 절차에 의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이 국정원 사찰 문제도 이미 내 나라 내 파일이라는 그 시민단체가 본인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어서 이제 고발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당연히 지금 진행돼야 될 거고요. 예. 그 외에 LCT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그 이영복 회장의 차명으로 제공한 게 아닌 다음에 납득할 수 없는 굉장히 이상한 거래 구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거래 구조들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결국에 그것도 사법 절차에 의해서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1년의 어떤 시장직을 아마 박형준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절차에 매여서 그거에 대응하느라고 다 소모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정말 너무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 보도된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의 땅에다가 아주 번듯하게 집을 지었더라고요. 수억 원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그 번듯하게 지은 집을 미등기 상태로 뒀다는 이유로 예. 재산 신고까지도 하지 않았어요. 예. 재산 신고하지 않아서 명백하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탄로가 된 게 확인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그 당선 무효형도 나올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아까 사찰 건은 공소시효 지난 거 아닙니까? 문제는 허위사실 공표 부분입니다. 본인이 사찰에 나는 관여한 바 하지 없다. 않았다. 예. 나는 모른다. 이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또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건물 등록 문제, 또 배우자 명으로 된 건물이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됐다. 이거 또 미등기 문제. 지금 조상호 변호사는 이거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천하람 변호사도 변호사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당연히 뭐 이런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았겠죠. 당연히 이런 아마추어 같은 실수는 안 하는 게 좋고요. 근데 다만 지금 보면 이런 그 재산 관련한 허위 신고가 되려면 당선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허위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목적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크리티컬한 재산이 아니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건물이 소재하는 땅은 이미 다 신고가 되었고 예. 이 건물의 가액이 그 박형준 후보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뭐 채 10%도 되지 않는 뭐 한 5%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유권자의 판단을 좌우할 수준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행정상 실수, 아무래도 미등기였다 보니까 좀 이런 실수가 있었겠죠. 그게 알게 되자마자 특히 유권자들에게 공보물이 나가기 이전에 바로 선관위에 신고하고 실수를 바로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물론 고소를 진행하셨으니까 뭐 이런 사법 절차 진행은 되겠지만 조상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선 무효형까지 나올 확률은 사실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박형준 후보가 그동안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토론 프로그램 나가서 특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거든요. 네. 공직자로서 도덕성이 빵점이다. 공직자하려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근데 지금 박형준 후보한테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은 그것도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게 좀 꽤 된다고 보이거든요. 뭐 지금은 의혹 차원이긴 합니다만 뭐 다른 후보들 지금 오세훈 후보나 뭐 박영선 후보나 김영춘 후보들한테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긴 해요. 네, 그게 사실 이제 정치하는 분들과 뭐 돈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많은 분들께서 권력과
권력과 어떻게 보면 재물을 동시에 갖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반감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찌 보면 그 광역단체장 후보 정도 되시는 분들은 또 다 어떻게 재산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도 저도 정확한 내막을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의혹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뭐 단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굉장히 정책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해야 될 타이밍에 굉장히 네거티브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는 것도 아마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제가 선대위에서 나오는 것들 보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하나 착실하게 다 대응하고 예. 계신 것 같아서 이 사실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하시는 예.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박형준 후보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총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뭐 까도 계속해서 나온다, 양파납니다 이런 얘기까지 네. 하면서, 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명춘은 안 보인다, 후보가 안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건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일단 김영춘 후보가 본인이 해수부하고 사실 업무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도시 중에 하나가 부산입니다. 그래서 그 해수부 장관 시절에 본인이 이렇게 했던 어떤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도조선소를 다시 살렸다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이제 알려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뭐 천하람 변호사님이 그 말씀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크리티컬한 문제가 아니라고 믿음기 건물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택이거든요. 이 주택이 만약에 신고가 되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네. LCT에 있는 그 주택과 함께. 그리고 이게 상당히 고급 주택이에요. 네. 그래서 그 재산 가치의, 그러니까 전체적인 재산에서 그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관계없이 현재 주택에 관련돼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 감정에 비춰봤을 땐 굉장히 폭발력 있는 부분이라서 일부러 감춘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뭐 전체 재산에서 이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고 하는데 전체 재산이 이렇게 커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LCT에서 거의 그 25개 가까운 그 시세 차익을 걷고, 그 다음에 그 딸 보유분까지 포함하면 40개 가까운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게 전혀 이걸 크리티컬한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고. 정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실제로 조수진 의원하고 김홍걸 의원이 벌금 90만 원을 받았어요. 허위 재산 신고로. 예. 근데 그 가장 큰 계기는 뭐였냐면 비례대표에서 이 재산 신고가 실제로 비례대표 선거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크지 않다는 거였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선거에 그 영향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토론 여기서 마치는데, 천하람 변호사는 다음 총선에 도전합니까? 네, 열심히 도전하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는 다음 총선에 도전해도 청년의 나이고, 우리 조상호 변호사는 다음 총선에 도전하면 이제 청년이 아닌데. 네. 근데 그 대신 저는 이번에 경선을 못 해봤기 때문에 정치신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활약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 해드립니다. 기자 언박싱. 헤럴드 경제 배동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부터 들어봅시다. 예,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0명 늘었습니다. 전날보다 2명 늘어나서 400명대 초중반을 유지했고요. 지난해 11월 이후 본격화한 3차 대유행 여파가 5개월째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300~4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지만 최근 들어 각종 소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직장, 사업장 등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400명대 발생 빈도가 좀 잦아진 모습이고요. 또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누적 확진자가 10만 276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한 1년 2개월 만에 10만 명대 확진자로 올라선 거고요.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이제 3차 대유행이 본격화했다고 보면은 이 3차 대유행 기간 4개월 반 동안 전체 확진자의 한 72% 가까이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망자는 오늘 기준으로 전날보다 2명 늘어서 1,709명이 됐고요. 그러니까 지난 1년 2개월 동안 총 10만여 명이 확진이 돼서 1,700여 분이 이제 사망한 것으로 국내 평균 치명률은 1.7%였습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최근 종교시설과 일상생활 등에서의 집단 감염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고 이동량도 증가하고 있고 또 거리두기 장기화로
방역 피로도가 높아져서 방역 수칙 준수에 있어서 방심이 우려된다면서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 2주간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내일 확정되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 방역 조치가 확진자 발생 추이를 토대로 결정이 되는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조금 증가 추세를 보이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조치가 재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게 뭐 제가 정치권 관계자를 만나봐도 이 거리두기 피로도나 자영업자 피해 등을 고려해서 단계를 조금이라도 풀고 싶은데 완화하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확진자 수가 조금씩 다시 오르는 양상이라 참 안타깝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럼 2주 연장할 분위기가 대세입니까? 네, 그렇게 보이고요. 뭐 물론 내일 발표가 나와 봐야 알겠죠. 근데 지금 몇 개월째 이러고 있기 때문에 네, 시민들 모두가 지치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피로감이 당연히 있습니다만 자영업자들도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하여튼 뭐 내일 좀 두고 봅시다. 예. 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7시께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잇따라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450km, 고도는 약 60km로 탐지가 됐고 세부적인 재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하고요. 합참은 우리 군이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이 탄도미사일 발사는 작년 3월 강원도 원산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주장한 이후 한 1년 만인데요. 이 탄도미사일이 사거리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응이 좀 주목됩니다. 일단 국가정보원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 일정이 이번 발사의 배경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원인 분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께 그러니까 조금 한 5시간 이후죠. 7시간 이후인가요? 첫 기자회견을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데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포함한 미국의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도 함께 밝힐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 정치권 여야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를 일제히 비판하면서도 정부의 대응을 놓고는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여당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정확한 정세 판단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공식적인 항의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선거가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미사일 날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뭐 우리나라 선거 때문이라고 제가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노린 게 아니겠느냐라는 데 무게가 조금 실리고 최근에 이제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고 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이 대미 담화, 적대 정책을 좀 철회하라라는 대미 담화를 내놓았었기 때문에 이번 미사일 발사는 아무래도 좀 미국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장병 적금에 가입한 군 장병들에게 1%포인트 추가 이자를 지급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라는 게 이제 국군 장병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역, 상근 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 가리지 않고 사회복무요원까지 이 병역 의무 이행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난 2018년 3년 전에 출시한 고금리 자유적립식 정기 적금 상품인데요. 이게 연 5%, 그러니까 시중에서는 보기 힘든 연 5%의 고금리를 설정했고 또 이자 소득세 등의 비과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이달 기준으로 가입 장병이 한 31만여 명에 달하는 굉장히 인기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출시 당시에 정부가 약속했던 게 1% 추가 금리를 더 주겠다, 5%에다가. 근데 이게 법 개정이 안 돼서 지난 3년간 못 주고 있었습니다. 이 병역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국군 장병들이, 가입한 장병들이 1%포인트 추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거고요. 이 비과세 혜택 지원을 위한 관계법령을 좀 개정해야 돼서 이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6개월 후부터, 그러니까 오는 9월부터 법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이후까지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이 적금 가입자라면은 만기 해제할 때 1%포인트 우대금리를 소급 적용해서 지급받게 되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8월에 전역하는 가입자는 우대금리 1%는 못 받게 됩니다. 이번에 병역법 개정으로 가입 대상도 대체 복무 요원까지 확대됐는데요.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종교나 어떤 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 거부로 대체 복무 기간에서 근무하는 이 요원들도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제대할 때까지 한 푼도 안 쓰면 1,000만 원 이상 목돈을 갖고 갈 수 있다 이런 건데. 예. 이게 육군 복무 기간이 요새 많이 짧아져서 18개월로 보면은 한 750만 원까지. 750만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2년이 안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병장 월급이 한 5, 60만 원 하네요. 제가 정확한 월급은 지금 모르겠는데 이게 이 통장이 월 최대 적립 한도가 1인당 4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네, 병장 월급이 지금 2020년에 54만 원, 2022년에 67만 원이니까 네. 꽤 많은 돈인데 40만 원까지. 예, 알겠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한 달에 10,000원 정도 받았는데 당연히 이렇게 변해야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장병 적금에서 마무리하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배동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피니언 라이브 윤인홍 센터장 그리고 한겨레 하호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야권 단일화 관련 질문부터 해봅시다.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가 100% 여론조사로 이루어졌었는데 자세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오세훈 후보가 큰 표차로 이겼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윤희용 센터장께서 그 분석 좀 해주시죠. 왜 그렇게 결과가 났는지. 그 말이 꼭 이제 사실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고요. 사실 반대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상당히 접전이었고 격차가 크지 않았다는 얘기도 이제 있는데요. 그래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제 정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이것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서. 근데 우리나라 선거법상 정당과 후보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그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리한 것을 여론 호도용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인데 저는 예상으로 이런 경우에는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공개되도록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사후의 결과에 대한 논란들 이런 것들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어쨌든 대체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이제 많긴 했었는데요. 막판에 오세훈 후보에게 여권에서 제기된 이른바 내곡동 땅 관련한 이제 공세 이것이 이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시각도 있었는데 의외로 이제 주로 여당 지지층도 조사에 포함되지만 응답은 많이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대체로 이제 야권 성향층 위주로 응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쨌든 오세훈 후보에게 그 비토 네거티브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게 작동하면서 오세훈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하영 기자님. 예. 패배한 안철수 후보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열심히 해야죠. 예,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본인도 아마 열심히 할 거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만큼 그것이 아마 대선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패배하면 어떻게 해요? 서울시장에서요? 예. 글쎄요, 그건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예. 윤석열 전 총장과 함께 제3지대 그룹을 또 만든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예. 그거는 윤석열 전 총장의 마음속에 있는 구도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선거에 일단은 후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요. 다만 예상과는 다르게 이번에 오 후보와의 경쟁에서 탈락을 한다면 정계 은퇴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정도의 내상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분석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대진표가 이제 1대1 구도가 됐고요. 단일화 이후에 처음 실시된 여론조사가 오늘 아침 결과가 나왔죠, 윤 센터장님?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이후에 실시된 첫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를
약 20%포인트 가까이 앞선다는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단일화 성사 다음 날인 24일 서울 거주 806명에게 조사를 했는데요.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 질문을 했는데 응답자의 55%가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또 응답자의 36.5%가 박영선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8.5%포인트였고요. 그래서 이제 오차 범위는 95% 신뢰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인데 자세하게 좀 결과를 보게 되면 연령별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유리한데 40대에서만 박영선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연령대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 젊은 층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60.1%, 박영선 후보가 21.1%로 약 3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단일화 후보 되기 전 조사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전에도 사실 이런 이제 약 20%포인트 가량 결과 차이 나는 것들은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보면은 사실 단일화 이전에도 어떤 보수 유권자들 또는 이제 야권 성향층들은 이미 그것이 오세훈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풀로 이제 차 있는 결집이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됐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지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최고치로 돼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어쨌든 지금 이제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여당의 박영선 후보는 36.5%였는데요. 이 조사에서 그러니까 40% 넘는 조사도 초반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30%가 나왔다는 것은 여권 후보 여권 지지층들에게 있어서 이른바 LH 사건 등으로 인해서 어떤 적극적인 지지 표출 이런 것들이 좀 여권 성향층에서 제약되는 현상도 예. 함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조사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세부적인 걸로 들어가세요, 하 기자님. 예. 이념 성향별 여론조사 사항을 보면요. 보수는 압도적으로 오세훈을 밀어줬고 진보는 또 압도적으로 박영선을 밀어줬습니다. 결국 중도 싸움에서 박영선이 지는 바람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중도를 누가 잡느냐 이 그렇죠. 싸움이 결정될 것이다. 예. 이건데 중도에서 이렇게 크게 결과가 좀 뒤바뀌었다라고 하면 역시 민심은 LH권 등으로 많이 떠났다 이렇게도 봐도 되겠네요. 예, 선거판은 흔히 이제 인물, 이슈, 구도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이슈가 구도하고 인물을 완전히 견인하고 있다. 100%. 예. 그래서 LH라는 이슈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진전되거나 변화가 없으면 이런 추세가 계속 지속되지 아하.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예. 거죠. 예. 근데 윤 센터장님, 네. 그래도 적극 투표층에서는 비슷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결집이 더 중요하다. 지지층 결집이 이런 분석도 있어요. 이제 여론조사 결과와 선거 결과가 이제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은 여론조사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분들도 포함된 여론이라고 한다면 선거 결과는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만의 여론이기 때문에 예. 불일치 현상이 항상 있는 것이긴 한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당에 또는 어느 후보의 지지층이 투표장에 더 많이 나갔느냐에 따라서 점유율 자체가 이제 선거 결과에서는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이제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어쨌든 양쪽 진영의 적극 지지층들은 강도는 이제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에서는 이제 약간 보수층 오세훈 후보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모습들을 보이는데 중도 성향층들은 투표 적극성이 상대적으로 양 진영의 고정 지지층에 비해서는 높지 않은 편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예. 이번 선거가 이제 보궐선거 평일에 치러지는 보궐선거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면 투표율이 휴일에 치러지는 전국 선거에 비해서는 좀 낮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당에서 오세훈 후보나 이제 박영선 후보 또는 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들에게 마지막 남은 기간에 투표 적극성 또는 투표 의지를 얼마나 많이 끌어올리는가 여부도 이제 또 하나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투표율은 시간 지나면 몇 프로 나오는지 알게 될 테니까요. 좀 두고 보고요. 자,
여당은 임종석 전 실장과 고민정 의원의 SNS 글이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임 전 실장의 경우에 한 번 글을 쓰고 박영선 후보가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썼거든요.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좀 재고를 요청했었는데 예. 임 전 실장이 선거에 이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이런 SNS 글을 지속적으로 왜 쓸까요? 뭐 일단은 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지지층의 결집을 의도한 뭐 그것도 있어 보이고요. 예. 또 하나는 본인의 입장을 좀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이 뭔데요? 그러니까 지지층을 향해서 임종석이라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뭐 지금처럼 그 임종석이라는 이름이 회자된 경우는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의도도 일부 있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민주당 내 제3후보는 나다? 뭐 그렇게까지 확정적으로 말씀하기는 좀 어렵지만 예. 어쨌거나 존재감만큼은 좀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선거의 영향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그 박영선 후보가 여성 진보층 30대 50대에서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지난 한 달여 만에 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지지율이 빠지는 여론조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예. 이런 측면에서 박 후보 쪽에서 선거 캠프 쪽에서는 정말 마뜩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니 그 임 전 실장이 첫 글을 올렸을 때 뭐 정의당, 국민의힘 또 언론 모두가 다 때렸단 말이죠. 예. 그래서 자제해달라고 했는데 또 썼으니까 이거는 민주당 또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할 수밖에 없는 곤혹스러운 입장인데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임종석 전 실장이 자기 정치하려고 한 거 아니야? 이런 말도 나온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 뭐 일각에서 이제 여권의 적극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한 효과도 그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예. 뭐 이제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 같긴 하는데 예. 실제로 그렇게 그럼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예. 하면은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권의 적극 지지층 중에는 20대, 30대 젊은 여성층들이 사실은 상당히 포진돼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이제 여성층에 상당히 민감해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여권 핵심 지지층, 적극 지지층들의 결집에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또 어차피 선거라고 하는 것은 아직 표심 정하지 않은 부동층을 흡수하는 싸움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것이 논란이 되게 되면 그런데 부정적 효과를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장 그것에 대한 영향은 후보 본인이나 그 캠프가 가장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후보나 캠프에서 이제 그것을 자제를 요청했다는 점은 아무래도 이제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도 잠깐 짚고 가죠. 지상파사 지난 21일 입소스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인데 박형준 후보가 38.5%, 김영춘 후보가 26.7%, 11.8%포인트 차이인데 다만 유보층이 32.5%로 꽤 많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윤희용 센터장님? 그러니까 이 조사는 이것도 이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 조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전에 보면은 20%포인트가 넘는 격차들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최근 조사에서는 이게 10% 초반대로 격차가 좁혀진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떤 이제 변화가 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시각이 일단 가능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았다. 우리가 부동층이라고 얘기하는 게 30%를 넘고 있는데 선거가 임박한 시기치고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 부동층의 향배가 애초에는 어쨌든 야당의 박형준 후보가 50%를 넘는 조사 결과도 있었으니까 거기서 빠진 층이 지금 부동층으로 이동해 있다는 것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부동층이 그대로 이제 있을지 또는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 제가 봤을 때는 박형준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여당 후보들, 여권에서의 공세가 좀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현재보다는 격차가 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방금 윤희용 센터장이 그 박형준 후보의 여러 가지 의혹 이야기했는데 그 의혹들이 선거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워낙 의혹이 많아서요. 뭐 국정원 불법 사찰, 딸 입시 비리 의혹, 뭐 LCT 분양권 매매 특혜 논란 많은데 특히나 그 LCT 분양권 매매 특혜 논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변수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LH 사태가 어떤 국면으로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는
그 LCT 분양권 매매 특혜 같은 경우에는 더 도드라질 수 있거든요. 예. 특히나 이 서민정서에는 많은 괴리감을 주기 때문에 뭐 이것은 어쨌거나 변수는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네거티브를 계속 진행하면서 지지층들 각각의 진영의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뭐 민주당에게 유리한 것이냐라는 것은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막 말씀하신 대로 그 부산 시민들 중에 LCT를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탈법, 불법, 특혜를 떠나서 정서적으로 네. 박형준한테는 불리하다. 이것들이. 바닷가 가면 바로 보입니다. 워낙 건물이 커가지고요. 그래 알겠어. 두 분 예. 말씀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센터장, 한겨레 하호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